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1회 TAT 2급 A형 실무 이론평가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재무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2번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한다. 3번 기업의 경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한다. 벌써 답이 보이지요? 경영 성과를 극대화하는 거하고 내부 통제 제도를 하는 목적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4번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지요.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은 세 가지. 재무정부의 신뢰성 확보, 관련 법규 및 정책 준수,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가 되겠어요. 다음 2번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의 유입과 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현금주의의 반대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이 발생주의 회계는 해당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돈 들이지 않았어도 발생만 하면 인식을 시키는 것이겠고요. 그 결과 12월 31일 날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이런 기간별 배분의 개념을 이용해야 되겠죠. 결산하실 때 보시면 손익의 정리라고 해가지고 벌써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3번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죠.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의 주된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지요. 그렇죠? 현금이 들어왔냐? 현금주의죠. 현금이 나갔냐? 이런 걸 보고 기록하는 것이고 발생주의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다. 그럴 때 인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다. 2번. 3번 다음은 항공의 상품 재고장입니다. 선입선출법하고 총평균법을 이용해서 3월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총평균법은 기초 재고 보이시죠? 100개. 그렇게 하고 또 중간에 이렇게 매입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매입한 수량들을 다 더하셔가지고 350개죠. 매입 수량이. 그리고 단가 부분에 있어서 요 100개에 100원 그랬기 때문에 금액이 10,000원 나왔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계산기 좀 쓰겠습니다. 150개 곱하기 120원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18,000원 나왔네요. 18,000원. 자, 여기다가 18,000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계산해 갖고 14,000원. 그렇다면은 다 더하셔 갖고 42,000원이에요. 42,000원을 나누기 350으로 나눠주시면은 여기가 120이 되겠죠. 단가가. 그래서 이 120원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시게 되면은 요 매출이 120개 일어났어요. 그래서 120개 곱하기 120원 딱 하시게 되면 그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총평균법의 매출 원가는 14,400원.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선입선출법은 요 들어오는 순서대로 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120개를 판매를 하는데요. 120개를 파시는데 일단 100개 100원 해서 10,000원 값 나갔고요. 매출원가. 그리고 이 중에 20개 그리고 120원 이렇게 계산하셔야 되겠어요. 해보시면 2,400원 나옵니다. 고로 12,400원이 선입선출법의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지요. 답은 1번이네요. 1번. 4번 다음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옳은 것 골라주시겠습니다. 질적 특성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실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거가 목적 적합성, 두 번째 거가 신뢰성 이렇게 나눠보실 수가 있겠는데 가번을 보시면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목적 적합성을 고려한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왜냐하면 이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못 받게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충당해 놓은 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신뢰성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뢰성은 확실한 것에 대한 것을 예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대손 충당금은 현재로서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것이다. 대손이 발생할 것이다. 즉 외상매출금 중에 일부를 못 받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뢰성하고는 관련이 없고 목적 적합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로 재무제표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겠지요. 반면 답안을 보시면요. 이 회계 정보를 미래 재무 정보 예측에 활용한다 그랬어요. 쓸 때 목적 적합성의 하위 속성 세 가지를 보시면은 피예적이 있습니다.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측 가치 이 부분은 신뢰성이 아니고 목적 적합성이지요. 그래서 3번 답안은 틀렸다. 목적 적합성이 높은 정보는 항상 신뢰성도 높은 건 아니에요. 서로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벌레 보듯이 한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 신뢰성을 높이자니 목적 적합성이 울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가나가 맞았다. 1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5번 다음 사례를 토대로 항공의 단기 대손 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보이고 있어서 4번 이렇게 바로 정답은 보이고 있지만 왜 4번이냐는 거죠. T계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계정을 두 개를 그려볼게요. 하나 쪽 T계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매출 채권 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손 충당금 가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자, 매출 채권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초를 남기고 대변 쪽에 기말을 쓰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차변 쪽에는 발생 금액을 쓰시는 거죠. 발생. 그리고 대변 쪽에는 회수를 했다던가 혹은 뭐 대손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변 쪽에다 쓰시는 거죠. 요걸 알고 계셔야 잘 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부채 성격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초를 남기고 차변 쪽엔 기말을 쓰시는 거죠.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차변에다 쓰시면 되고 여기는 추가적으로 보충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단기 대손 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금액이 얼마인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기초 매출 채권이 50만 원. 자, 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 대초 대손 충당금 3만 원. 그 다음에 단기에 발생한 매출 채권 발생 금액 55만 원. 그 중에서 회수된 금액이 30만 원. 회수된 금액이 30만 원. 그리고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 채권이 5만 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못 받게 됐으니까 5만 원 쓰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지금 보시면 실제로 못 받게 됐습니다. 그거는 발생 금액이 되겠죠.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중에 10,000원이 단기 회수가 됐대요.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에 분개를 하실 때 대변 쪽에 매출 채권 못 받게 됐으니까요. 매출 채권 빼시고 차변 쪽에는 이때 대손 상각비 처리를 했거나 혹은 충당금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잡았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금액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럼 다시금 대변 쪽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10,000원을. 차변에는 뭐 보통 예금 이런 통장에 돈 들어왔다고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10,000원이 바로 이쪽에 추가적으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 매출 채권 잔액에 자, 해서 현재 기말 매출 채권 금액을 구하셔야 되겠는데 차변 해압이 105만 원. 여기도 105만 원이겠죠? 그래서 여기 35만 원 빼면 7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기말 70만 원 가지고 곱하기 5% 하시면요. 35,000원 나왔어요. 이 35,000원이 결국 기말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기말 대손 충당금 금액이 35,000원인데 현재 이렇게 여기 35,000원 들어가게 되면 차변의 합은 85,000원입니다. 여기도 85,000원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충은 45,000원 했다라는 거니까 정답이 4번이 된다라는 설명을 여기 이렇게 잘 구체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ET 계정을 천천히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지요. 6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쉽습니다. 답이 보여요. 3번입니다. 자, 회계 변경에는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이 있는데 추정의 변경이 대부분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정의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정책 변경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재고자산 평가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유가증권 단가 산정 방법이었었어요. 고로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대선 추정률,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 진부에 따라 이 진부에 대한 판단의 변경, 이러한 것들은 추정이고요. 재고자산 평가 방법하고 유가증권 단가 산정 방법은 회계, 정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7번 다음은 한공의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의 회계 처리,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매도 가능 증권이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입할 때 7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4만 원을 보태갖고 74만 원으로 매도 가능 증권을 일단 처음에 1월 1일 날짜 구입했을 때 금액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 수수료를 합쳐 잡으셔야 돼요. 단기매매 증권 같았으면은 945번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겠죠. 영업의 비용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 12월 31일 날 공정 가치가 7,900원 간대요. 또 100주를. 그렇게 되면은 79만 원 되겠죠. 이랬을 때 이 차이 나는 만큼에 대해서 5만 원만큼을 우리는 평가해갖고 이익 생겼다고 아마 12월 31일 날짜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입니다. 평가해서 이익 생겼습니다. 하고서 5만 원을 처리를 해놨을 겁니다. 물론 차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놨겠죠. 그렇게 해서 이 매도 가능 증권이 결과적으로 79만 원 되도록 해놨다. 그랬던 것을 8,000원에 처분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대변 쪽으로 79만 원 나가야 되겠죠. 일단 79만 원. 12월 31일자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79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9만 원 나가야 됩니다. 자,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될 텐데 지난번에 평가 이익부터 처분을 하고 그쵸 이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처분 이익을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정답은 3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은 항공의 주식 발행 관련 자료입니다. 주식 발행일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주식을 발행할 때는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은 5천만 원. 다들 5천만 원씩 쓰셨는데 이때 이거를 발행을 7,500원씩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예금으로 7,500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잡겠다는 거죠. 1번처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빼야 되겠죠. 차변 쪽으로. 그렇지만은 지금 반대 계정이 아닌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10만 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내버려 둬야지요. 2번처럼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건 뭡니까?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에도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강민 신발 제조 회사가 수출하는 신발입니다. 그럴 땐 영세가 적용되지요. 수출하면 달러를 벌어들이지요. 영희 가방 판매 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방을 수입했대요. 그럴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는 첫 번째 재화의 공급, 두 번째 재화의 수입, 세 번째 용역의 공급이 있습니다. 정우가 틀렸네요. 농부가 밭에서 재배해서 판매하는 당근은 면세 재화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죠.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건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월급 받으실 때 옆에 부가가치세 10% 해갖고 떼는 거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답은 3번이 틀렸다. 1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계산하면 얼마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판매 금액에서 이 애누리 부분은 당연히 차감이 돼야 되죠. 그리고 비품을 매각했을 때도 부가세는 있고요. 자산 수중 이익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표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만약에 매입세 공제를 안 받았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은 이런 물건들을 팔아서 매출 세액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시가로다가 계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해보시면 950이군요. 일단 그래서 그리고 이쪽 1500에서 30만 원 빼니까요. 147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해갖고 보시면요. 하나 올라가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요거 빼주시고요. 자산 수준 이익 빼시고 애누리도 빼주신다.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시는데 시가로 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 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한다. 여기서 날짜 30일이라고 하는 거가 맞기는 맞아요. 일반 환급일 때는.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틀렸네요. 예정신고 시 환급하는 게 아니고 확정신고 시 환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신고가 지난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조기 환급 대상이 되고 조기 환급을 신청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신고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경정에 의한 환급세액이 있다. 그럴 때는 지체 없이 환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정이라는 것은 수정을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됐죠?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자, 일반 환급의 경우 예정 신고 시 환급세액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환급하지 않고 확정 신고할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을 한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시용 판매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의사 표시를 해야지만이 수입 시기가 되는 것이겠고요. 장기할부 판매는 원칙적으로 인도하는 날이 수입 시기다. 소득세법상 말하는 거예요. 소득세법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2번이 맞네요. 3번 인적 용역 제공은 용역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이다 그랬는데 용역에 대해서는 인적 용역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4번 자산의 임대소득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 시기이다 그랬는데 이 계약서에 언제 받기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그 날짜가 수입 시기가 되겠지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렵지만 답은 2번이네요. 시용 판매는 구매자가 의사 표시해야 된다. 인적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제공을 완료한 날, 그 중에서 빠른 날. 자산의 임대소득은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정해진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오케이. 연금소득입니다. 옳지 않은 것.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은 연금 수령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자, 연금을 수령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00만 원까지 공제한다. 맞죠? 산재의 경우에는 비과세 연금소득이다.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해당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왜냐면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대잖아요. 그럴 때는 연말정산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2022년도 거 계산하시면 얼마냐? 라고 했습니다. 직장공주의 초과 반환금은 이 대상이 무조건 분리가 되는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이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사업소득 금액하고 기타소득 금액하고 두 가지 합쳐서 종합소득 금액이 되겠는데 이때 여기서 500만큼을 빼달라고 그러네요. 종합소득 공제를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4,100이 나오겠죠. 4,100. 그 상태에서 구간을 보시면은 4,600만 원 이하 구간이니까요. 15% 계산하시고 그 중에 누진공제 이걸 빼주시면 된대요. 4,100만 원 곱하기 15%. 그쵸. 615만 원 나왔습니다. 이만큼이 615만 원 나왔고 그 중에 이걸 또 빼시는 거니까요. 해서 빼가지고 보시면은 615만 원 빼기 해서 507만 원 나왔습니다. 답은 507만 원. 몇 번인가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7만 원.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항공에 근무하는 김항공 씨 신용카드입니다. 사용 금액 얼마냐? 일단 아파트 월세 이런 거 신용카드로 해주면 안 되겠죠. 이거 하게 되면은 다들 이걸로 해서 신용카드 공제받으려고 그러고 중학생 자녀 영어 학원비 안 되잖아요. 아하, 이거는 중학생 자녀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쪽에서는 안 되지만 카드에서는 되죠.
카드에서는 되고, 그리고 맹장 수술비는 이중으로 공제가 되죠. 의료비 쪽에서도 되고 카드에서도 되고, 또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안 됩니다. 해외 거는. 그리고 KTX 승차권 뭐 이거 구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한 것들은 300, 180, 480, 520. 답은 2번이네요. 답은 2번이다.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소득공제에 적용받는 아파트 월세액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맞습니다.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중학생인 자녀 영어 학원비 이거 안 됩니다 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이 영어 학원비는 교육비 쪽에서는 안 되지만 카드에서는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